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감 박승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또 무인기가 또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에는 엄청난 폭설이 와서 제설 작업하는 사이사이마다 시신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의 피해는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또 구독자분들과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렇게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유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선정한 책은 당신이 먹은 게 3대를 간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SBS 스페셜 생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3부작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TV에도 나왔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좀 이제 엮어낸 건데 여기 이제 제목 밑에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유전적인 얘기도 나오겠지만 1부가 이제 당신이 먹은 게 3대를 간다, 2부가 다음 천년을 위한 약속, 3부가 페어푸드 도시에 실현되다라는 건데 어쨌든간 이제 그 1부 당신이 먹은 게 3대를 간다를 이제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전이라는 것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구독자분들이 좀 아시고 건강 케어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 책은 이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그 다음에 2부가 다음 천년을 위한 약속, 3부가 페어푸드 도시에 실현되다라고 해서 이제 도심 농업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간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질병이 생기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나도 고혈압, 내 아이도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후성 유전학은 DNA를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DNA 사슬이 풀려서 나한테 나타나는 형질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적은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게놈연구소 언더우드 특훈 교수 김영준 박사가 이게 이제 추천사를 쓴 건데,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성 유전학은 형질의 변화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에 대한 접근성이 각 세포마다 다르게 조절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이러한 유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환경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전학과는 다르게 후성 유전학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바람직한 형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나의 이제 생활과 이런 거에 의해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한 90에서 95%는 이제 이런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발현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 이하라고도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응글 해가지고 3대의 운명을 바꿀 생명의 밥상을 기대하며라고 해갖고 이제 이 PD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이 당대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유전체의 신비한 기억을 통해 자손 대대로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성 유전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후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밥상은 어떤가? 이게 방영됐던 게 2011년입니다. 11년. 11년 전이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원재료에 식품 첨가물이 되엉킨 가공식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전자 조작 식품, 공장과 같은 대단위 시설에서 길러지는 가축과 그로부터 나온 육류, 농약과 화학 비료로 범벅이 된 과일과 채소 등이 우리 밥상을 점령했다라고 이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일부가 시작되는데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그래가지고 챕터 1이 음식 유전자를 바꾼다라는 제목을 챕터 1으로 설정했습니다. 음식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설령 고혈압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음식이 이걸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요? 90에서 95%는요. 그래서 이제 뭐 신경관 결손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징 대학교 출산건강연구소의 런 웨이고 교수는 산시성 주민의 왜곡된 식생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신경관 결손증이 되게 많았나 봐요. 여기 이제 산시성 주민들이요. 근데 그걸 이제 식생활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 섭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거 신경관 결손증은 뭐냐면 이분척수예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다 자라질 못해가지고 그 틈새로 신경이 흘러나와서 굉장히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천적인 질병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엽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네덜란드인가 어디까지 가서 엽산의 중요성을 또 다른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엽산이 다 바닥이 날 정도로 엽산이 많이 팔렸는데 그 이후로 또 시들시들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관 결손증은 임신에서부터 3개월까지 모체에 공급되는 엽산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라고 베이징 대학교 출산건강연구소의 런 웨이거 교수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엽산이 이 신경관 결손증을 안 걸리려면 엽산이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들이 열심히 부부관계를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임신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3개월 전부터 계속 드셔야 되는 게 사실 엽산이라는 영양소거든요. 신경관 기형의 50에서 70%가 엽산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엽산은 일종의 비타민으로 비타민 B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태어도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춰 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엽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유전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채소에 많은 성분이다. 엽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즉 입에서 나는 영양 성분이라는 뜻이다. 잎사귀 엽잘 쓰거든요. 전통적인 요리법도 문제다. 감자나 배추를 과도하게 익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엽산이 파괴된다. 배를 채울 수는 있으나 충분한 엽산을 공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는다. 밥상엔 온통 밀가루 음식이다. 밀가루에는 그나마 조금 있던 영양성분도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이래서 이제 이 신경관 결손증에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또 이제 어떤 피마 인디언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날씬하고 날렵하고 뭐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인디언들 후손들을 이제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식습관이다. 사막의 밥상이 도시의 식탁으로 바뀌었다. 화려한 패스트푸드가 밀려왔다. 그래서 먹는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패스트푸드 가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모퉁이만 두면 패스트푸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광고가 늘어났고 가게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겼고 제 살도 신나게 불어났어요. 프렌치 프라이나 청량음료를 달고 살았어요. 중독 수준이었죠. 그래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잘 먹은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됐다. 피마 인디언들의 유전자와 몸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피마 인디언들의 사례는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음식이 바뀌면 건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주장의 생생한 증거이다. 음식이 곧 운명임을, 한 끼 식사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불행하게 바뀐 운명은 어김없이 대물림되는 듯하다. 병 많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어린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 겨우 9살, 10살인 아이들이 합병증으로 사지를 잘라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 영양 섭취가 3대 건강을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2000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의 테사 로즈군 박사는 유전에 대한 학설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부모의 영양 섭취가 유전자 차원에서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통념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발견이었다. 2000년 5월에 발견된 얘기들을 아직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적용을 안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로즈분 박사는 자료에서 임산부의 건강 및 영양 섭취가 후대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를 집중적으로 선별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통념을, 유전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발견이 2000년 5월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게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다음에 환경이 좌우한다는 것이지 100% 유전자가 좌우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대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2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참사의 시기에 임신을 했던 여성들은 대부분 저체중아를 낳았다. 저체중아들은 성장한 후에도 질병에 시달렸다. 전후 네덜란드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로즈분 박사는 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아이들까지 관찰하고 유전자를 검사했다. 그 결과 할머니의 부적절한 영양 섭취가 후 세대의 질병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목이 당신이 먹은 게 3대를 간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영향이 손주들한테까지 미친다라는 얘기거든요. 임신한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게 된 이들은 50대, 60대가 되자 갖가지 질병에 쉽게 걸렸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평균보다 2배나 높았고 유방암 발병률도 마찬가지였다. 대참사는 3대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4대에까지 나쁜 영향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6페이지에 사실 기근이 유전자의 DNA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DNA와 상호작용을 하는 몇 가지 인자를 바꾼 것이죠. 태아기에 기근에 시달렸던 경험이 DNA의 기능과 관련된 인자를 바꿔놓았고 나중에는 질병 발병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DNA를 바꾸지 않고도 유전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음식은 이 길을 통해 유전에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분자생물학에서는 유전자만이 유전 현상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런데 유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탈자들이 발견됐다. 바로 유전을 조절하는 인자라고 부르는 특수한 분자들이다. 이게 음식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우리의 유전자는 화들짝 놀라 우왕좌왕하게 된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세포도 익숙한 환경이 아닌 엉뚱한 상황에 놓이면 당황한다. 유전자는 낯선 환경에서도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존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적응하고 살고 못하면 죽는 것이다. 때로는 종 전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 유전자 조절의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대물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후속 유전체를 통해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환경이 그야말로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31페이지에 제 30페이지에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유전자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메커니즘들이 그림으로 아주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세포 차원에서는 3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태아는 또한 모체의 단순한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다.
태아는 자궁 속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적응할 준비를 한다. 이때 어머니의 자궁에 공급되는 영양소의 양과 질, 비율이 태아가 바깥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재료다. 그러니까 태 속에 있을 때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밖의 환경은 이렇겠다 생각해서 내 몸을 맞춰서 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럼 아이는 밖은 먹고 살기 힘들구나 해서 모든 기능들이 조금만 먹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몸을 갖춰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너무 먹을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 심장병 할 것 없이 다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32페이지에 태내에서 아기가 선택하는 모든 적응은 생존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환경이 만만치 않다고 예상하면 신진대사를 매우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스트레스에도 민감해진다.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는다. 기아가 만연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도 잘 걸린다. 이는 자신을 돌보려는 행동의 극단적 형태이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자신을 잘 돌보며 스트레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할 때 음식을 가장 먼저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죠. 33페이지에 당신이 먹은 게 당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가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혹은 당신의 할머니가 드신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건강한 삶은 출생이 아니라 수정이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경관 결손증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부터 이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후대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로즈분 박사, 네덜란드의 로즈분 박사가 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로즈분 박사가 한 얘기인데 태내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은 나중에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면 아기도 태어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집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유방암, 비만, 당뇨 등을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대대로 지키고 싶으세요? 바로 어머니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해요? 문제 아이는 없다. 이건 교육학에서 결정한 거죠. 문제 부모가 있다듯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전부 엄마가 어떤 먹거리를 먹으면서 아이를 임신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이것들이 내 아이들한테 다 유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35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비그램 박사라고 아까 얘기한 또 다른 연구를 한 분이에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가 10대를 전후한 성장기에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면 자신의 건강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대를 전후해서요. 10대들 주로 뭘 먹습니까?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삼각김밥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36페이지에 비그램 박사는 기근이나 과식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조모와 조부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뱃속에 있을 때이며 할아버지는 사춘기 직전이다. 민간기는 난자와 정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유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난자와 정자가 형성될 때 배어들듯이 각인된다. 비그램 박사의 연구로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대 간 후속 유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는 조상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후손의 수명이 영향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어떠세요? 내 아이가 건강히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일찍 질질 아프다가 길게 병원에서 살려주는 대로 살다가 일찍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빠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철없는 아빠들도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 과자를 사오는 아빠들 정말 각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자 우리 사슬 구조가 타고났지만 이 사슬을 어떻게 풀 것인지는 우리가 환경과 우리 먹거리가 이걸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챕터 2에는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전자 스위치는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3페이지에, 그러니까 42페이지에 쌍둥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르게 생긴 이 과정들을 쭉 엮어놨는데요. 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한 가정에서 자라고 같은 지역에서 쭉 살아온 쌍둥이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늙어가는가? 왜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건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가? 왜 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인데 반해 다른 한 사람은 각종 질병이나 정신기능의 손상으로 고통을 받는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태사로 자매 같은 많은 사례들은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라고 해도 외모, 수명이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래서 지금 생물학이나 많이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후성 유전학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건지 아닐지를요. 45페이지에 보면 메틸기가 유전자를 없애거나 살리는 거죠. 메틸기라는 것은 DNA 같은 유전 정보 물질에 달라붙어 유전자 작동 여부에 관여하는 생화학 물질을 메틸기라고 하는데, 메틸기가 유전자를 없애거나 살리는 거죠. 메틸기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각도 길어졌다는 의미죠. 따라서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세포 내 활성 유전자와 단백질의 양과 종류가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직도 활발한데 누구는 똑같은 유전자로 물려받은 쌍둥이조차도 누구는 활발한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DNA 사슬 물려받지만 DNA 사슬 구조를 풀어내는 건 메틸기라는 거예요. 메틸기. 이 메틸기는 뭐로 만들어요? 영양소로 만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자, 이 얘기가 이제 46페이지에 나오는데, 유전자가 감겨 있으면 유전자 코드를 읽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전사인자가 작업을 할 수 없다. 유전자 코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사인자가 유전자 코드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후성 유전체가 바로 메틸기이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이 DNA 사슬 구조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메틸기가 바로 우리가 늘 먹는 음식 속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메틸기는 인체가 영양 성분인 엽산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분자이다. 엽산은 채소에서 온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에 따라 메틸기의 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의 작동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SBS에서 방영했던 거라니까요. 2011년도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직장인과 같은 서구형 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후성 유전적 영향 때문입니다. 식단이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유전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메틸기 같은 후성 유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유전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셈이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도 착하게 굴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도 역시 못되게 행동할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가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겠습니까? 자, 5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틸기는 궁극적으로 DNA부터 유전자의 작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모든 메틸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옵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54페이지에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다.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에 관여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자의 능력을 활용해 건강과 행복을 한 삶을 누리는 권리와 함께 나쁜 유전자를 개선하고 향상시켜 완전 무결한 유전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진화사적인 의무가 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무엇을 해서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3장이 운명을 바꾸는 식생활과 생활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니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그 저기를 했었죠. 댄 오니시 박사 같은 경우는 클린턴의 주치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니시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63페이지에 제목이 뭐냐면 수술 없이 암을 이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를 위해서라면 최첨단 기술의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취하는 단순한 선택들이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자세, 얼마나 운동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는가 등의 요소들은 수술과 약물 치료보다 100배, 때로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니시 박사의 확신은 30여 년 동안의 연구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클린턴하고 찍은 주치의입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주치의를 했던 박사거든요. 딘 오니시 박사예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론스의 예방책은 1파운드의 치료약에 필적한다.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심장질환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하지만 굳게 마음 먹고 생활을 바꾼다면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심지어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크게 변한다면 말이죠. 뭐요? 먹는 걸 다 바꿔버린다면요. 자, 66페이지에 조상 탓할 핑계가 없어졌다. 유전적으로 운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노력을 하시냐고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SBS에서 고도 비만 환자들 PD들이랑 해서 고친 사례들도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책에. 7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찾은 식단은 근본적으로 아시아적인 식습관입니다. 아시아인의 전통 음식들은 현대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에 좋은 식단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인이 좋은 전통 식습관을 버리고 서구식 식단을 쫓아가다가 서양 사람처럼 죽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삼겹살 그렇게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텔로미어 얘기가 나옵니다. 텔로미어 이제 모르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텔로미어는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는 염색체의 말단 부위이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을 보호하고 안정되게 머무는데 큰 도움을 준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지고 길어지면 수명이 늘어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질병을 대하는 현대의 의료 패러다임은 잘못됐습니다. 전 세계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건강보험이라기보다 질병보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험,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보험에 돈을 붓는 게 아니라 대책 없이 살다가 병이 난 후 치료비에 조금 보탤 수 있는 돈을 타내는 데 만족합니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약물이나 수술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중요한 의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은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질병의 원인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명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 다 개선된다는, 운명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7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심지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도 혀끝의 쾌락에 중독된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몸도 함께 학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3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떠세요? 바쁘다고, 혹은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좀 쉽게 해먹였던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을 질병을 들게 하고 그 아이의 아이조차도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한 해가 2022년이 가는 마지막에 하루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아시아인이 먹는 식단과 우리 전통식으로 고기를 먹더라도 삼겹살이 아닌 수육이나 족발 형태로 드셔서 어차피 오래 살아야 되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그 보장보험이 140세까지 보장이 된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150살까지 산다라는 계산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 아이들이 건강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조금 더 식단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건강을,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좋은 식단으로 굳게 마음 먹고 내년에는 정말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식단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